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2부 청의 삼로병진 주산열도를 탈환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41년 10월 영국군이 주산열도를 점령하고 영파를 함락했다는 소식이 북경에 전해지면서 청의 조정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냐면 청의 조정은 혁산의 거짓보고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영국군이 제복진에서 그것도 장강의 입구를 진입할 수 있는 주산열도를 점거를 했다. 당연히 도광진은 격분할 수밖에 없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결국 이제 혁산의 이 사기극이 여기서 파탄이 나게 되는데 진노한 도광진은 즉각 혁산을 해임시키고 체포 후 송환해 오도록 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이제 애석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영국의 정권이 반년만 좀 더 일찍 바뀌었어도 어쩌면은 혁산의 사기극은 멋지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새로 바뀐 내각은 이 아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거기까지 하고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타이밍이 참 이렇게 안 맞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혁산을 경질시킨 도광진은 다시 또 이제 강경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군을 토벌할 총책임자로 자신의 사촌 조카인 혁경에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아편 전쟁은요, 어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괄 책임자가 점점 신분이 높아져요. 처음에는 이제 한족 선비였던 임칙서, 그 다음번에 이제 몽골 귀족 출신이었던 기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주족 황족이면서 황제한테 좀 약간 먼 친척이죠. 황족이긴 한데 혁산, 그리고 만주족 황족 중에서 가까운 이제 황족인 혁경, 이런 식으로 점점 신분이 올라가는 그런 재밌는 구조를 보여주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혁경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도광지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양희 장군으로 임명된 혁경은 어떤 사람이었냐. 나름 그래도 학식과 인품으로 이름이 높은 선비였어요. 그래서 도광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남쪽으로 출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1841년 11월 양희 장군 혁경은 청 제국이 자랑하는 8기군 1만을 거느린 채 절강성 방면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영국군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당시 청의 지방군은 한족 병사들로 구성된 노경이었어요. 그러니까 8기군이라는 게 8가지 깃발 색깔로 부대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8기군은 만주 8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족만 들어가 있는 군대인데 나중에 이제 중원을 만주족이 정복을 하게 되면서 한족들을 갖다가 부대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한족들한테 녹색 깃발을 갖다 지급을 해주면서 노경군을 이제 창설을 하게 되죠. 즉 한족군으로 구성된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경군이 그래도 한때는 좀 나름 어느 정도 청 제국의 국방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경은 청 말기에 접어들면서 이름만 군대였을 뿐 사실상 제대로 된 무장 상태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때 노경군에 배속된 그런 군액들이 전부 다 이제 착복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혁경은 이런 노경을 못 믿어했고 오히려 어디에 기대감을 걸었냐면은 현지 유지들이 모아온 향병들이 더 쓸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슬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스멜이 풍기기 시작하죠. 정부군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뭐가 더 역할을 잘하냐면은 민병대가 더 전투력이 높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양희 장군 혁경은 절강성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아 다독이면서 향병들을 모집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혁경은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특별 과거시험도 열었고 또 미리 승전부대 표창과 포상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벌써 전쟁에서 이긴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자기 딴에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사기를 갖다가 올려준 목적으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혁경은 8기군을 포함해서 총 7만에 달하는 병력을 모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인적 동원 능력 자체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뀌는 1842년 봄에 마침내
주산열도로 대대적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혁경이 또 이제 재밌는 행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혁산이 광주에서 황포항을 공격했을 때 있었던 그 일화 있잖아요. 그죠? 여인네 요강을 앞세워가지고 영국군의 양기를 갖다 억누른다. 그거하고 약간 좀 유사한 스멜이 한번 풍겨요. 혁경이 전투 개시를 하기에 앞서서 전투 날짜를 뭘로 결정을 하냐면은 점을 쳐서 길이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기가 막힌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길일이 3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청군은 이 3월 10일 날에 삼로로 병진을 하면서 주산열도를 탈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돌입했다라는 거죠.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나오죠. 자, 당시 이제 청국의 진격 루트는 이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선 청군은 1만의 병력으로 주산열도의 상륙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부장 주기가 인솔하는 1만 5천의 병력이 진해로 진격을 하고 총병 단영복이 이끄는 3만 6천 명의 병력, 여기가 이제 주력군이죠. 이 병력이 영파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파, 진해, 주산열도 세 군데를 동시에 타격해서 탈환하겠다. 이게 청군의 작전이었어요. 당시 이제 주산열도와 영파 이때를 방어하는 영국군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5대1 정도의 우세를 청군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혁경이 점을 쳐서 길일까지 뽑아가며 야심차게 준비한 대공습이었지만, 근데 막상 길이라고 뽑은 날에 폭우가 쏟아지고 맙니다. 청군은 폭우를 맞으면서 느린 속도로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폭우를 맞으면서 야간에 행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병력들이 낙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주산열도에 상륙하기로 한 병력들은 기상 악화로 아예 지금 섬에 상륙조차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로로 이동한 병력들은 폭우 속에서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곳곳에서 낙오병과 탈영병들이 속출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장에 도착한 병력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진해와 영파에 도착한 청군 병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거죠. 처음 출발과 달리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진해를 공략할 병력은 대략 한 1,900명 정도, 영파를 공략할 병력은 2,4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진해와 영파를 공략하던 청군은 영국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토붕와해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쪽수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젠 쪽수도 안 되는 거예요. 병력들이 중간에 다 도망가는 바람에. 정말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망하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건데, 몇몇 이제 청의 지휘관들 중에서는 아펜에 취해서, 진짜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펜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 아펜을 못 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편에 취해서 아침까지 늦잠을 자가지고 작전에 제대로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얼척없는 인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죠. 자, 이렇게 혁경이 야심차게 준비한 삼로 병진은 정말 허망하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월 15일부터는 영국군이 역으로 반격을 가해서 혁경의 본진이 있는 대보산을 공격해서 결국 대보산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 입장에서는 아마 아득바득 공격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의 황족 중 한 명이 와가지고 군을 지휘하고 있다. 만약에 그 황족을 붙잡기만 하면은 몸값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교섭에 있어서도 우위를 또 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로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득바득 공격을 했을 것이고 결국 혁경은 버티지 못하고 대보산 일대를 포기한 채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혁경이 모았던 7만 대군은 정말 거짓말처럼 모래처럼 흩어져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혁경은 홀로 가까스로 도망친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었던 사촌 조카인 혁경의 패전으로 도강제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제 진짜 협상 말고는 더 이상 수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실패들은 도강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근데 이번에 혁경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꽂아 넣은 사촌 조카거든요. 근데 혁경마저도, 그리고 혁경한테 붙여졌던 8기군마저도 완전히 박살이 났다.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청군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영국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도강제는 다시 또 협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데, 이번에 왔던 이 영국군 지휘관인 포팅거는 확실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엇처럼 바로 여기서 협상에 응해주질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이제 치고 나가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 이 작전이 실행이 되려면은 본국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바뀐 영국의 내각은, 새로운 내각은 포팅거의 이 과감한 작전을 허락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